대기업 가도 보통 지금 35세에 취업을 해요. 50에 대부분 강제로 쫓아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장님들 나오시죠? 그러면 처음에는 집에서 그동안 못 받았던 치과 치료도 좀 하고 차도 하나 바꾸고 1년쯤 지나면은 집을 났을 때 뒤통수가 따가운 느낌을 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치킨집, 요즘은 카페를 차려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거의 망해요. 그 다음 노인 빈곤에 빠져요. 100세 세대라는 게 무섭죠, 오히려. 사실은 돈 쓰기 바빠, 애 키우기 바쁩니다.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젊은이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 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 박상인의 경제브릿지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진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주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평소 주제를 정해서 설명을 드리는 형식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 기자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고 제가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너 이름을 제가 주문박대.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존경하고 흠모해가지고 평소에 채널을 보는데 재미가 없어요. 내용이 좋으면 뭐합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려와가지고 저의 경제 궁금증을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기자 되면요, 부서를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경제부에 갔는데 경제부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기업을 괴롭혔더니 저희 국장이 너 맨날 그렇게 할래? 그러더니 바로 다른 데로 발령내더라고요. 하지만 그 경제부에서 배웠던 것을 이렇게 자양분 삼아서 삼성 전문 기자로 거듭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시죠. 경제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저는. 좋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물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사과값은 언제까지 그렇게 비싸야 할까요? 사과가 지난번에 이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은 저희가 창고 같은데 냉동이나 보관을 하다가 수확기 지났을 땐 그 재고들을 주로 물건을 내놓죠. 그런데 작년에 사과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니, 안 좋아도 어느 정도 안 좋았는데 아주 그냥 거의 망했다 그 정도는 아니던데요. 제가 천공 때문에 사과 농장 취재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작황이 좋지 않았다고는 얘기하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사과값은 막 거의 막 2배 오르고 3배 오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작년 동기라고 하는데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올랐다고 볼 수가 있죠. 다른 뭐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한 작년에 비해서 3월 달에도 작년 3월에 비해서 한 20% 인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반적으로 아주 높은 편은 아닌데 신선 물가 지수는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많이 먹는 사과라든지 배 이런 거는 뭐 거의 80% 100% 이상 더 비쌉니다. 무서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작황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이렇게 사과값이 비싸니까 1월 달에 설도 있고 이러니까 보조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면은 출하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0원에 팔 거를 50원은 받았다면 100원에 내놓을 수가 있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줬으니까 또 수요가 늘어요. 그러면 일단은 좀 싸게 산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가 한정이 있어요. 한정된 재고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윤을 더 주고 수요도 많이 늘 때 땡겨서 팔죠.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면 그런 세일이 지나면 더 올라가는 거죠. 재고가 더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사과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음번 수확될 때까지는 지금 특별하게 좋아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 수입을 해서 우리가 대체할 수도 있는데. 수입하면 되잖아요. 근데 수입할 때 그 농산물 같은 게 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과라든지 이런 거는 검역 절차가 복잡해서. 그럼 복잡해도 해야죠. 근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우리 사과 수입하는 것도 검역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사실 이 기후 변동 때문에 아니,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아니, 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올랐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전반적인 물가 대응이라는 게 뭐가 뛰면은 그냥 찍어 누르는 식으로 임시 반편으로 그냥 찍어 누르거나 아니면 돈 줘서 찍어 누르거나 하는 식인데, 그런 거 대충 흔들고 대파 흔들고 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장기적인 지금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들인데, 여기에 대응해서 중장기적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 그게 이번에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죠. 저는 유통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외갓집이 과수원이었어요. 과수원이어가지고 방학 때 이제 외갓집에 가보면
사과도 있었고요. 복숭아도 있고, 네, 배도 네.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압니다. 근데 한 해는 풍년이 들지 않습니까? 네. 풍년이 들면은,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이제 물량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손해를 보고, 흉년이 되면 자연적으로 손해를 보고. 네. 그래서 농민들은 거의 손해예요. 네, 네. 사과 농장은 작황이 안 좋아서 거의 지금 손해를 보고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중간에 있는 유통만 잘 만져도, 네, 네. 이걸 언제 수급만 잘해도 이 유통구조만 정부에서 잘 지적해도 이건 좀 달라질 텐데 그거 부족한 거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그 농산물 유통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뿐만이 아니고 네. 10년, 20년 된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이 유통구조에서 마진이 너무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그다지 돈을 못 벌고 최종 소비자는 너무 비싸고 예. 그래서 유통에 대한 걸 바꿔야겠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10여 년 전인데요. 네. 그 담당 농수산부 과장님이 한번 네. 이걸 손대겠다고 하다가 네. 그분이 쫓겨난 적이 있어요. 아니 그 정도로 사실 이 유통 과정이 복마전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게 좀 갑자기 유통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유통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건 맞는 말인데 네.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구조적인 장기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 손 놓고 그때그때 뛰는 물가 억누르는 식으로만 대응을 하다 보니 네. 지금 같은 대비가 안 된 상태로 뭐 가격이 막 올라가서 그러니까 보조금 준다 그러니까 그때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니까 더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죠. 정부는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무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의 부처가 이렇게 모여서 물가에 대해서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사과 얘기만 했지만 사과 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뭐 다 올라요. 아이스크림, 과자. 저는 과자 먹거든요, 주로. 네, 네. 과자값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네, 네. 어휴, 손 대다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더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도 대책을 안 내놓고 손을 놓고 있나요? 근데 사실 식음료 같은 그 가공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가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그동안에 가격 오르는 것들을 정부가 많이 억눌려 놓은 거예요. 억눌려 놨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네. 사업자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까지 같이 올려버리는 그렇죠. 거죠. 경제학에서 가격 기능이라는 게 싸고 비싸고 보다는 정확하게 가치에 대한 시그널 기능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생산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네. 그 기능을 통해서 수요 공급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격 관리를 마치 물가 관리라고 개도국 시절 때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뛰는 거 꾹 눌러줬다가 이게 더 이상 안 된다? 그럼 또 푹 튀고 그러니까 네. 한꺼번에 튀고 그리고 지금 그 튀는 시점이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지금 기본적인 외식에 관련된 네. 또는 식료품 기본적인 것들이 한꺼번에 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이나 유럽이 바깥에서 외식은 엄청 비싸요. 네, 외식하기는 비싼데 팁도 내야 되고 비싼데 슈퍼에 가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다 싸요. 맞습니다. 고기도 네. 우유도 네. 뭐 다른 것도 다 쌉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외식도 비싸지고 지금 슈퍼마켓 이 물가도 계속 비싸집니다. 근데 저는 이 정부 믿음이 안 가요. 못 잡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나요? 아니면 뭘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 사과도 기후변화 때문에 네. 최근 한 10년을 보면 경작지 국내에서도 많이 바뀌었어요. 계속 줄어들고 네네,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경작지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사과 수요가 있는데 공급은 국내 부족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수입 같은 것도 빨리 간소화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수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만들어야죠. 네, 그것도 안 했어요. 계란 한 마리만 먹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네. 거야? 그리고 국내 또 가격에 따라서 그러면 소비자들이 과거에는 사과 사고 맛있어서 많이 먹었는데 네. 지금 비싸지면 대체할 수 있는 그렇죠. 것들 네, 그리고 다른 이제 거예요. 농가 입장에서 볼 때도 기후가 바뀌었지만 사과 대체해서 소비가 대체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로 옮겨갈 수 있는 정책과 유인을 줘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럼 사과 농가한테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안 되는 거 붙잡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기후가 나빠지면서 바꿔야 될 타이밍을 놓치게 하는 거죠. 지금 놓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라든지 우리 산업구조도 마찬가지인데요. 변화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네. 환경에 적응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데는 거의 관심이 없고 그때 오르는 물가 찍어 누르고 사람들이 불만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든 임시 방편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 있는 사람들은 시장 물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과일이 조금 오르면 어때? 그리고 또 뭐 쌀이 오르면 어때? 뭐 다른 식료품도 오르면 어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소비에 큰 포션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서민들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서민들은 저는 서민인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이 사회적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 입안자들이 서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데 가진 자, 안 가진 자들의 이 차이가 너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가속이 붙었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우리 양극화 체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심각해요. 크게 보면은 저희가 한 1980년 정도부터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요, 80년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도 발전하면서 소득 불평등도가 완화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낙수 효과라는 게 있었던 시절이죠. 그런데 있었군요. 네, 그렇죠. 있던 거. 네. 근데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보면은 경제는 성장 속도가 느려지면서 불평등도는 더 훨씬 더 나빠지는 U자형의 곡선을 그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와서는 그러다 보니 복지 정책들이 나오면서 노인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들 나오고 하면서 불평등도가 나빠지는 건 어느 정도 멈췄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00년대 이후에는 자산의 불평등이 훨씬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 자체만 보면은 2000년, 10년 정도쯤부터는 횡보를 해요. 일정한 수준을. 그런데 자산 불평등도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심화되죠. 제일 큰 게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강남에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엄청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죠. 한국에나 저쪽에 변두리에 가지고 있는 게 죄입니까? 죄예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게 주식이나 금융자산을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예상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금을 거의 안 내거든요. 양경수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양극화를 나타낼 때 5분위 배율이라는 지표를 씁니다. 알죠. 하위 20% 대비 상위 20%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라는 건데 2021년에 46.8, 즉 뭐냐면은 상위 20%가 하위 20% 소득의 거의 47배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22년에는 54배로 늘어나요. 1년 사이에. 근데 이제 이 소득의 양극화보다 더 심각한 것들을 자산 양극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있죠. 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1% 보시면은 근로소득만 따지면 상위 1%가 전체 8%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2배, 15.3.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다음 이자소득을 보시면은 46.5예요. 돈이 돈을 벌고 땅이 돈을 버는데 사람은 돈을 못 벌고 있는. 배당소득은 70%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불평등 심화가 여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보면은 확연히 나오고요. 근데 임대소득에는 안 잡혀 있지만은 부동산 가격이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부동산 때문에, 주택 때문에 돈을 버는 자본이득이죠. 그 부분은 저기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 체감하는 불평등도라는 게 상당히 높죠. 이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다 한꺼번에 통합해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불평등도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2000년대, 90년대보다도 지금이 더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의 대몰림이 지금 계속 일어나죠. 금수저, 뭐 흑수저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대몰림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자꾸 계급화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젊은이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각자 도생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들 각자 도생, 뭐 젊은이들 각자 도생, 그러면 사실 대답이 없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없잖아요. 저는 아직도 부모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좀 돈이라도 줬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선물이라도 주시지 뭐 하셔가지고 지금 원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답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요, 제가 서울대까지 왔으니까 교수님이 좀 팁을 주셔야 되겠어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나 우리는? 이것도 방법인데 이건 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과 경작지가 계속 위로 올라가는데 네, 네. 북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네. 거기다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것도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주식이나 코인에 뛰어들 수도 없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교수님 그 경제학 책에 나오는 그 어려운 말 말고요. 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좀 먹고 살아야죠. 각자가 각자 도생하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제가 답이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럴 때일수록 네.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인 변화를 통해서 바꿔야지 답이 있지. 연대를 통해서 교수님하고 네, 저하고 네. 어떤 주식을 하나 사자고요. 어떤 회사는 괜찮다. 네. 그러면 다 연대하면 돼. 내 주변 사람들한테 다 연대할게요. 그 이제 리딩방 이런 예, 거 예, 그런 건데요. 교수님 제가 믿으니까 알려주세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예, 예. 좋은 얘기를 해주면 자 사과에 대해서는 어디를 투자하자 이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런 거 제가 잘하면 네. 여기 앉아서 있지가 않죠. 교수님 제가 무기 관련된 네. 취재를 했었어요. 네. 린다김 아줌마가 네, 네, 아주 그렇게 팽팽 잘 돌아가는 머리로 왜 그거 하고 있어? 나랑 미사일 하나만 팔면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제가 일 열심히 할 테니까 교수님 예. 리딩방 떠나서 하나만 아니 어떤 산업이 유망하다 어떤 종목이 유망하다 그런 얘기는 해줄 수 있잖아요. 어떤 네. 기업이 잘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왜 어렵냐면은 네.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무엇이 성공할지를 네. 사전적으로 아는 게 정말 어려워요. 아니 엔비디아는 성공이 보이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성공한 쯤에 네. 사람들이 알게 됐고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작년에 네. 주가 엄청 올랐죠. 네. 그 많은 분들이 팔고 나갔어요. 그렇죠. 너무 오른 것 같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죠. 땅을 치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래서 흔히들 말하면 아니 내가 주식 팔면 올라가고 네. 주식 사면 떨어지고 그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끔씩 코인이나 주식에서 뭐 100억을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벌었던 방식을 되풀이해서 계속 성공하느냐? 성공하는 경우가 그건 없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로또 사지 않습니까? 네. 로또 사서 누군가 당첨이 되죠. 네. 운이에요. 누구한테 몰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성공하신 분들이 어떤 자기 특별한 방식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 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워런 버핏도 비슷한 얘기 했어요. 네. 네, 그다음- 바람결에 맡겼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운이 아닌 경우는 뭐냐면은 조작을 하는 거예요. 주가 조작을. 네. 그러니까 리딩방 같은 경우 많은 경우가 사람들을 모아서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잘못하면 그분들은 덤턱이 있어서 다 나중에 초기에 조금 버는 것 같이 해줬다가 나중에 덤턱이 있어서 크게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근데 아까 지표를 보여줬잖아요. 표를. 네. 부자들은 배당으로 주식으로 그리고 네. 부동산으로 그걸로 다 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두 우리도 가지죠. 네. 우리 서민들도 좀 벌자고요. 서민들도 벌면 좋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운 아니면은 좀 부정한 행위인데 많은 경우에 아직도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사업 기회들을 통해서 버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도 비공개된 정보 네. 같은 걸 활용해서 투자를 하면 많아요. 돈을 벌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직도 우리 만연해요. 네. 제대로 안 걸리죠. 네. 그런데 다 같이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돈 있고 커넥션 있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거고 결국 서민들에게 유리한 게임의 룰이 아니죠. 아니 약자들이 연대해가지고 먹고 좀 살아보자고 지금 연대해야 된다면서요, 교수님. 연대에서 바꿔야죠. 네. 그러니까 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게 사실 우리 구조에서 나오고요. 세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근로소득세 네. 세율 편인데요. 보시면 5천만 원 초과를 하게 되면은 세율이 24%예요. 아 예.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금투세라는 게 있죠. 네. 예, 금융투자소득세인데 주식해가지고 주식, 돈 벌면 채권 이런 네. 데서 돈 벌면은 사실상 세금을 안 내요. 안 내요? 네, 주식으로 돈 벌면 안 냅니까? 국내 주식 안 냅니다. 그래요? 네, 해외 주식은 내고요? 해외 주식은 내게 돼 있는데 국내 주식을 안 내요. 그래서 안 내요? 이거를 내는 경우는 뭐냐면은 대주주 요건이라고 해서 주식 하나를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세금을 20% 세금을 매겨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0.001%도 안 돼요. 주식 하나를 10억씩 가지고 있는 주식 한 주에 10억 이상이거든요. 대주주네요. 그러니까 대주주라고 흔히 부르는데 근데 그러게 주식 다 합쳐서 10억도 아니고 네. 한 주에 10억이 넘어야 돼요. 한 주에.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한 해당되는 사람은 없어요, 잘. 네. 0.01% 정도고. 그래서 이제 금투세라는 게 이제 2년 전에 사실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시행을 2년을 연기하고 해서 3년이 사실 3년 전에 연기돼서 내년에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도 지금 반대가 많죠. 아니 근데 금투세 지금 시행하면 다 망한다, 투자자들 다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거기에 적용돼 가지고 떠날 사람이 몇 명 없네요. 없죠. 예를 들어서 금투세 적용되는 사람이 전체 투자자 1%, 한 15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왜냐하면은 5천만 원까지 번 거는 세금을 안 내요. 5천만 원까지요? 근데 5천만 원 번 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한 해에 자기가 번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래하다 보면 순수하게 번 겁니다. 자기가 투자해서 잃은 거는 빼줘요. 빼줘요? 네, 그래서 한 1년에 5천만 원 이상을 번다는 게 사실 일반적인 이른바 개미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세금 낼 테니까 벌게 해주세요. 아니 그래서 5천만 원 넘어서 번 거에 대해서 20% 세율을 부과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근로소득세는 5천만 원을 벌면은 과세 이것도 이제 공제가 있습니다만 과세 5천만 원 넘으면 24%예요. 아니 그냥 다 우리 유리지갑 다 떼가요. 떼가지고 주잖아요. 저는 저기 떼가지고 24% 떼가지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카드사애들이 다 가져가요. 그러면 통장에는 영원히. 그리고 소득세 보시면은 3억 이상이 되면 40%를 내게 돼 있어요, 세율이. 그런데 여기는 금투세, 금융투자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상 하면 20%고 3억이 초과되면 25%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5천만 원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이 24%인데 여기는 3억이 초과돼야 25%고 근로소득세는 3억이 초과되면 40%를 내요. 노동이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돈이 돈을 벌고 있잖아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저기에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죠. 그렇죠. 최소한 근로소득세만큼 금융소득이라든지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런 소득, 자산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죠. 저건 부자를 아주 초초초 부자를 위한 지금 과세인데 언론사에서 계속 써요. 기자들도 기자들은 자기하고는 관련 없거든요. 자기 사주하고 관련이 있어서 열심히 씁니다. 맞습니다. 저거 금투세는 유예할 이유가 별로 없네요. 없죠. 그리고 이게 이제 대만에서 사실 1988년에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금투세 세율이 무려 50%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하자마자 주식시장이 36% 하락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해서 거둬들였어요. 그걸 가지고 윤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우리나라 이거 금투세 도입하면 증시 폭락한다. 라고 대만 이야기를 하신 건데 사실은 우리는 금투세 도입이 이미 3년 전에 됐고요. 유예도 했는데 도입한다고 발표했을 때 나타나야 돼요. 우리도 발표했을 때 저런 일이 없었어요, 전혀. 아이고, 5천만 원 벌게 해줄 테니까 세금 내시겠습니까? 저는 내겠습니다. 근데 다 모든 전 국민이 거의 손들 텐데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사실 대통령이 경제적 마인드 없어요. 없습니다. 그분 월급은요 거의 대부분 술 먹어가지고요 집에서 많이 혼난다는 거를 제가 알죠. 경제적 관점도 없어. 무슨 주식 투자도 안 했을 거요. 본인은 보이지 못했어요. 본인은 안 해요. 본인은. 그리고 이제 배당 같은 경우에 주식 우리 배당 받으면 세율이 15.4예요. 그리고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를 하게 돼 있거든요. 배당소득 2천만 원 넘으면. 그리고 은행에서 이자도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를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에서 오는 이득만은 세금을 안 내는 굉장히 좀 불합리한 제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도입하면은 뭐 난리 날 것 같이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까 전에 돈을 5천만 원이라는 게 순수하게 번 거다. 이런 거는 빼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빼주는 것도 5년 동안 계산을 해줘요. 그래요? 결손 이원을 5년간 해줘요. 그럼 여간해선 내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못 내게 만들어놨어. 기재부에서 1%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한 5천만 원 이상 번 사람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본 것까지 따지면은 그래서 이월 하는 것까지 결손 이원 5년 하는 걸 따지면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개미들이 어쩌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금융소득을 주식에서 5천만 원 3억 버는 사람은 개미고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1억을 보면은 고소득자라고 말을 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프레임을 가지고 말이 안 되죠. 하는 거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일을 하는 일반 서민들이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청년들이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이루고
이만큼 집 사고 이만큼 꿈을 그렇죠. 펼칠 거야. 이렇게 돼야지. 돈이 돈을 벌고 있는데, 부동산은 돈을 벌고 있는데, 주식은 돈을 벌고 있는데 네. 나의 노동력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니 일하겠어요. 나 안 해. 그러지. 그럼 세금 유인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자산 격차가 더 생기게 되고 네.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알짜배기 집들을 사면서 부동산에 대한 격차가 더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살고 싶은 지역에서 살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은 이건 집을 내가 열심히 일해봐도 살 수 없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또 좌절감에 빠지고 악순환에 들어가는 네. 거죠. 나 일 안, 나 결혼 안 해. 나 애기 안 낳아. 그 얘기가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증명입니다. 맞습니다. 한증인데 뭘부터 바꿔야 되는데 일단 이 소득 불평등 네. 이 부분부터 바꿔야 되는데 네. 자 교수님 네. 그래서요. 네. 저는 경제 약자 서민이고 저 같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서라도 조금 좀 편하게 그리고 좀 네. 이제 슬슬 허리도 아프고 막 늙어오는데 오래 살아야 된다는데 그것도 저는 네. 축복보다는 굉장히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네, 거예요. 네. 아프고 오래 살아봐요.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요. 네. 우리가 조금 뭐라도 좀 벌어야 되겠어요. 네. 저는 이명박 쫓아다니느라고 돈을 거기다 다 써가지고요. 자 이제서는 조금 네. 저축도 하고 뭐 집도 좀 이렇게 마련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네. 교수님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그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시면은 은행에 저축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주식 그 코스피 200이나 미국 같으면 S&P 500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네. 그 대공황 때 주식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간을 다 포함하더라도 10년 이상 투자할 때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은 S&P 500 같은 지수다. 지수요? 네, 그래서 저금을 은행에 하는 것보다는 매달 그런 S&P 500이라든지 코스피 200 같은 지수를 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지수밖에 몰라요. 아니 지수가 뭐죠 또? 그러니까 그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펀드죠. 펀드를 사라. 펀드를 사라. 아. 펀드인데 가장 광범위하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 200이라 볼 수 있고요. 네. 미국 갔으면 S&P 500이거든요. 그 관련된 펀드를 사라. 이제 그 펀드를 이제 저축 들듯이 매달 사라는 거예요. 평생 펀드를 안 사다가요. 네. 직장을 이렇게 그만두고 네. 퇴직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때 퇴직금이 4,5천만 원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딱 넣어가지고 전 딱 넣어가지고 네. 그 금괴 있잖아요. 네. 금땡이 하나 달라고 했어. 달라고 했더니 왜요? 그러니까 아니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살려냐는 거. 아니 그럼 그냥 뭐 투자 가치도 있고 난 하나 갖고 있고 싶다 든든하게. 네. 그래가지고 그걸 사려고 했더니 말리더라고요. 네. 펀드를 사래요. 네. 펀드를 사라고 했는데 그거 마이너스 50%에서 정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문재인 대통령이 만 좋아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막 이렇게 펀드를 사라, 어딜 투자하자, 소부장에 투자하자 막 하면서 펀드를 나와서 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에서 대통령이 산 펀드니까 저건 잘해주겠지 이렇게 했는데 샀거든요. 네. 지금 마이너스 21%예요. 그 특정한 펀드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에 연동된 펀드를 장기적으로 사는 게 그냥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알겠습니다. 10년 이상 하면은. 알겠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특정한 종목을 찍어서 잘 산다는 건 정말 재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운을 뭐 어떻게 잡아보겠다고 시간 쓸 게 아니고 네. S&P 500이라든지 코스피 200 같은데 저축하듯이 네. 사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걸 살 수 있는 소득을 버는 그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죠. 인적 자본이 우리가 축적이 되고 그게 이제 경제가 발전하는 운동력이 되는 거죠. 아니 건강한 사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주고 그 가치가 노동의 가치가 좀 존중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네. 지금 아까 코스피 지수하고 S&P 500 지수 얘기해서 그런데 네. 교수님 이것도 불만이에요.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증시가 네. 지금 천장을 막 뚫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뭐 미국에서는 지금 사상 최고치 나왔다면서요. 네, 그런데 이태리 친구도요. 네. 요새 자기네들 경제 좋대요. 프랑스 친구도 좋다고 하고 네, 맞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지금 주가가 최고치 경신하고 일본도 그 잠자던 일본도 튀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하셔서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역시 교수님 모르는 게 없구나.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일본의 도쿄 증시 네, 지수입니다. 토픽스라는 그 증시 지수인데요. 네. 이걸 보시면은
2014년 정도부터 해서 네. 쭉 올라가요. 조금 확실히 일본 경기 오름세요. 올라가고 있어요. 긴자의 건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만 올라간 게 아니고 사실은 한 2014년부터 해서 쭉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동안에 2020년부터는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전에는 이제 잃어버린 30년 뭐 이런 그렇죠. 데서 90년대 등락하다가 2010년대 중반, 15년, 16년부터 쭉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림이 이제 미국 건데,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우리 흔히 말이 하는 건데, 이게 2017년쯤에 다우존스가 한 2만 됐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4만을 찍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2017년부터 지금 한 얼마인가요? 7년 사이에 2배가 된 거죠. 그러네요. 지수가. 지수 좋네요. 네네. 그래서 S&P 500은 이거보다 지수. 더 올랐습니다. 더 올랐어요? 네, 왜냐면 다우존스는 뭐 여러 개 다 포함하는데 S&P 500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우량 기업 500개를 가지고 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교수님, 그러면 은행에 가서 네. 그 지수 주세요. S&P 500 지수 네. 그렇게 하면. 근데 거기 투자하겠다고 하시면은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이제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금 한 3,000 찍었다가 지금 2,700. 그러니까 한 2,000에서 3,000 한번 찍은 거 말고는 2,000에서 한 2,700 사이를 내려갔어. 네, 내려간 적도 있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삼전 사면 된다. 네이버 사라. 뭐 저기 언론에서는 뭐 10만 전자 간다. 뭐 한다는데 거기 지금 잠겨가지고 우는 사람들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식 시장이 다 좋아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일본, 미국, 뭐 타이완은 훨씬 더 좋아졌고요. 네. 이런 데 다 좋아졌는데 우리가 왜 이러느냐. 그래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고, 뭐 거기서 정부도 밸류업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윤석열 정부가 밸류업해서 하겠다는 말인데, 이게 이제 밸류업 이런 이야기도 사실 최근에 일본에서 이야기된 거긴 한데요. 일본 아까 전에 그림 한번 보시면은 한 2015년부터 저기 좋아진 게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정치인이지만 아베 일본 전 수상이 그렇죠. 아베노믹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세 가지 화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이 구조조정하는 부분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자본시장과 기업 지배구조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본 대기업들이 상호 출자라고 해서 계열사 간에 서로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경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보호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걸 배운 게 우리 재벌이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라든지 퍼포먼스, 그죠? 뭐 이 수익률 이런 거 신경을 별로 안 썼던 거예요. 그래서 아베가 이래서 일본 기업들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코퍼릿 가버넌스,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의 그 기업 지배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고,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일본 코퍼릿 가버넌스 코드라는 거, 기업 지배구조 코드라는 것을 2015년부터 도입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일본은 내부 승진들로 해서 이사도 다 구성됐어요. 그러니까 내부 이사밖에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부 이사,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 이사를 몇 명 이상 두도록 한다라든지, 그리고 상호 출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 상호 출자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라. 그러니까 그 일본의 연기금 같은데 우리 국민연금 같은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왜 상호 출자하느냐, 상호 출자 근거가 없으면 풀어라.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2015년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체질 개선했네요. 네네. 그래서 사실 올라가기 시작했고, 최근에 이제 된 거는 뭐냐면은 기시다 정부 들어와서 2023년에 일본 사실 동경 증권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정부보다 한 게 뭐냐면은 일본에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업, 도요타, 소니 이런 것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코퍼릿 가버넌스나 여러 가지가 좋아졌었거든요. 그런데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은 여전히 옛날 방식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증권거래소에서 뭘 요구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PBR이라고 해서 Price to Book Ratio라는 건데 주가하고 장부 가치.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시장 시가총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식 가치. 그거하고 장부로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라는 게 있잖아요. 그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그 비율을 말하는데 이게 PBR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PBR이 1 이상이 돼야지 사실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장부 가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놓는 거죠. 옛날식 밸류에이션이 돼 있고.
그런데 PBR이 1보다 떨어지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고 일본도 꽤 있어요. 특히 이제 중소규모의 내수 중심 기업들. 근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PBR 1이 안 되는 기업들이 왜 그런지 이유를 제시하고 이걸 올릴 방안을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일본에서 밸류업이라고 불러요. 아, 그걸 이제 우리 정부가 뺏겨가지고 네, 밸류업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기업 가치, 특별히 주가를 높일 거를 밸류업이라고 하는데 아, 기업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일본은 결과라서 체질 구조 조정, 체질 개선, 그렇죠. 이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올리고. 네, 그렇죠. 그리고 막판에 가서 거기에 못 따라고 있었던 조그만 도메스틱 기업들, 국내 중심 기업들에게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지금까지 한 거고요.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체질 개선을 해놓고 계속 일본의 기업 가치를 올렸군요. 다지고. 축구하면 빌드업한 거 같이 빌드업했네요. 쭉 해서 한 골 넣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근데 마지막 부분만 가져와서 지금 밸류업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앞에 빌드업해서 했던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나 구조적인 개선 같은 거는 전혀 하지 않고. 자, 북한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상황에다가 또 북한이라는 적이 있기 때문에 휴전이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디스카운트가 분명히 아니요, 대만이 더 심각하잖아요. 맞는 말씀,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긴다는 거는 사실 대만하고 비교해 보면 대만, 중국 리스크 훨씬 크죠. 훨씬 크죠.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하고 사실 GDP 대비 시가총액 따지면은 대만이 우리보다 거의 2배가 높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한테 사실 그 문의 전화를 해요.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평가 어떻게 하냐도 물어보고 전망도 물어보고 하는데 지금 중요하네. 네네. 그런데 뭐 사실 지금 이걸로는 우리는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뭘 빌드업 하려면 체질 개선을 하든 뭘 해야지. 그냥 주가만 올려라 이게 되나요? 그렇죠. 거의 그냥 주가 부양 정책 같이 오히려 가고 있는 측면이. 아니 이재용 풀어주면 다 올린다며. 삼성전자 헐헐 난 다음에 하나도 안 올랐잖아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적인 게 우리 작년 5월 달에 자본시장연구원이라는 그 연구기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그래서 국제 비교를 해서 본 건데 말씀드린 PBR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선진국의 52% 수준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면은 아주 좀 단순하게 말하면 주가가 2배 정도 뛸 수가 있다. 지금 2배는 높아야 되는데 지금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원인이 뭐냐라고 평가를 해보니까 우리 형식적으로 우리 기업 지배 구조 같은 것들 사회이사가 있냐 없냐 이런 미국식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인데 그 기준을 가지고서 만드는 지수가 있어요. 그걸로 해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적인 갖추고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평가되는 전문가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월드 에코노믹 포럼이라는 데서 나오는 그 지수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더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게 중요하네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국내 기업 지배 구조가 제도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주관적인 평가는 나쁘게 나오고 객관적인 제도 요건만 했으면 좋게 나오는데 나쁜 평가를 가지고 해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는 거. 즉 뭐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바로 사실상 작동되지 않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에 있다. 지배구조 얘기하니까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국 대기업하고 이렇게 무슨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 그 기업에서 내놓는 보고서를 믿을 수가 없다. 지금 오너 리스크 그리고 몇 가지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서를 써줄 수 있냐고 저 직접 의뢰가 왔어요. 외국에 있는 큰 기관에서. 그걸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투명성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는데 그 얘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쵸?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고 외국의 기관 투자자나 투자자들도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면은 이게 정말 큰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개선이 될까 굉장히 주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개선하면 한국 국가 경제가 지금 주가가 그리고 경제가 민생도 다 좋아질 텐데 그건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만 해요. 언론에서는 그 얘기합니다. 세금이 비싸서 상속세가 비싸서 그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좀 일리가 있습니까? 전혀 일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하고 경제 전문가라는 분들도 나와서 하는 말이 상속세 이야기하는데 전혀 일관성이 없어요. 이게 자본시장 연구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고서 보면은 국내 사실 기업 지배 구조, 소유 지배 구조 문제점이라는 걸 함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지정학적 요인, 회계 투명성,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 비중 이런 것들 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안 없어져요. 그 뭐냐면은 형식적인 이런 것들은 다 포장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유의하게 나온 거는 뭐냐면은 주주환원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은 배당을 많이 하거나 이런 거는 유의하게 나와요. 의미 있게 나오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지나치게 이른바 현금 같은 것들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있는 게 결국은 기업적인 어떤 사업적인 목적이 아니고 총수일가의 세습이라든지 그렇죠.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쓰려고 가지고 두고 있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인과관계가 있어요. 일본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업이라는 걸 하면서 일본 국내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그러니까 상호 출자 같은 거 하려고 돈 갖고 있고 그런 거 갖고 있던 것들을 못 하게 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가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도할 수 있는 소유 지배 구조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해야만 사실 없어지는 거고 이거하고 상속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상속세를 빼주고 해서 세습 더 잘하게 해준다. 기본적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더구나 세습을 해야 되는 유인들 쉽게 세습을 할 수 있으니까 세습을 하고 싶으면은 더더구나 소유 지배 구조의 불투명성이 더 강화될 것이고 그리고 주주한테 돈 주는 것보다 회사에서 갖고 있다가 그걸 통해서 자식한테 어떻게든 물려주려고 쓰려고 하는 유인들을 더 줘요. 사실상 상속세를 약화시키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훨씬 더 심화시킬 거라는 것이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 하고 아무 관련도 없이 갑자기 상속세 이건 정말 너무나 말이 안 돼. 어이도 없을 뿐 아니라, 이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뭐 어이도 없고, 양심도 없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주장이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런 이론을 설파하는 가장 못된 사람들이 언론인데, 기자들이 자기하고는 상관없는지 알아요. 잘 알거든요. 근데 사주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기사를 열심히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에서 조국 혁신당 합쳐서 190석이 넘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사실 좀 의심스러워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네. 사실 경제 문제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네.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네. 그 1주택자 세금을 면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금투세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저는 민주당이 가을에 가서 2년 또 유예하자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지금은 아무튼 그 금투세, 그러니까 금융투자로 돈을 벌어도 세금 안 냅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 이게 이제 핑계예요. 그런데 정말 국내 주식 시장을 부양하고 잘 되게 하려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야 되죠. 그렇죠. 이거를 하면은 2배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왜곡을 주는 거죠. 네. 세금을 통해서 투자 행위라든지 행위에 왜곡을 줘서 부양을 시키는 거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사과 값 계속해서 찐누르거나 보조금 줘서 찐누르는 거하고 똑같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네. 구조적인 것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가격이나 시장의 밸류에이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서 바뀌어져야 되는 건데 그래야 구조도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손쉽게 찍 누르고 세금으로 왜곡을 줘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임기응변 그런 정책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네. 뭐 경제 체질 개선해가지고 구조 조정 네. 쉽게 해가지고 뭐 경제를 살리겠다, 주가지수 막 올리겠다 얘기하고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도 4만 달러, 5만 달러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부에서 좀 생각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칠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생각이 없이 그냥 빚만 해서 제가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후자일 가능성이 제가 크다고 생각이 네.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경제 정책을 보면은 진짜 임기응변이에요. 물가든 뭐든 튀는 거 그때 막는 식으로만 임기응변으로 대응했고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는 것 딱 하나는 부자 감세와 재벌 대기업 감세 정책. 맞아요. 그 외에 일관성 있는 정책은 없고요. 그런 감세 정책이 한국 경제를 더 활기를 주거나 구조조정들 이런 여러 가지 뭐 탄소 중립부터 시작해서 제조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전혀 아닌 거꾸로 가는 정책이죠. 연대를 통해서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정책의 궁극적인 희생은 뭐냐? 일반 국민들. 네, 서민들. 지금 제가 서민들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지금 사과도 못 사 먹게 생겼다. 앞으로 더 못 사 먹을 것 같다. 그래서 교수님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부자들이나 대기업은 다 힘이 있어서 힘이 있고 변호사도 많고 사람들도 많아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다 TF팀도 꾸리고 다 합니다. 로비도 하고.
부자들하고 대기업은 그만 챙기고 정부나 국회에서 서민들 민생 챙기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서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가 이제 보통 흔히 이제 정치에서 민생 이야기를 하는데 민생이라는 걸 마치 그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것 같이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정말 민생이라는 거 생각하면은 경제 전반적인 구조를 바꿔서 이 구조에서 나오는 많은 모순들이 해소가 되는 게 민생을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민생을 정말 살리는 게 아니고 그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수술은 안 하고 아프다 그러면 그때 진통제를 주면서 그게 민생을 챙긴다? 환자를 위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 윤석열 정부라든지 국힘 계열 정당들의 갖고 있는 한계기도 하고 이해관계도 있습니다만은 더 문제는 민주당이 대안적으로 네. 그런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보다도 마찬가지로 사실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그냥 사탕 주는 정책들에 매몰돼 있고 세금 같은 것도 마치 반대하는 것 같이 하다가 결국 중요할 때 가면 쓱 손을 들어주고 같이 야합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문제예요. 이것들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꿔야 된다는 요구를 해야만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도 거의 비슷하군요. 정치 분야도 비슷하거든요. 국정농단, 그러니까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린 문고리 3인방을 데려다 비서관에 썼어요. 근데 그 기자들은 그 질문을 안 하고 김치찌개만 파먹고 있으니까 야 계란말이 이렇게 하면 좋아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기사만 써대니까 참 이게 정치가 미래가 없다고 했는데 경제정책도 정치하는 거하고 비슷하군요. 맞습니다. 사실은 언론이라든지 교수나 지식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비겁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정권 잡으려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욕구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만 너희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유인을 해주는 게 언론과 지식인의 역할인데 언론과 지식인들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죠. 언론과 지식인 역시 어떻게 하면 좀 기득권하고 잘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자기도 대우를 받아볼까. 그런데 매몰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 또는 어려운 서민들이 연대를 해서 바꾸라는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바뀔 수 없다. 그걸 가지고서 그냥 이러니 나는 그냥 내가 어떻게 각자 도생해서 살 방법이 없을까?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 정말 답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지수하고 친하게 지내라 이 얘기까지 제가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연대해서 이렇게 서민끼리 연대하고 손 잡고 어떤 주식을 사면 됩니까? 어떤 코인을 사면 뭐 저도 작년에 사실 재미삼아서 조금 해본 적이 그래요?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궁금하다. 이게 저기 제가 미국에서 교수 생활할 때 주식을 하다가 좀 돈을 좀 잃어서. 아니 경제학과 교수도 이렇게 경제학과 교수라고 잘하는 거 아닌데 이론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저 주식은 누구는 선수다 도사다. 경제학과 교수도 이거 상관없는 일이에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실 그래서 제가 운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 가격 흐름이 좀 자기가 운이 좋게 갈 때 들어가서 했으면 벌어요. 그런데 그렇죠.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이 흐름이 바뀌는 걸 정확히 알기 어렵거든요. 그때 그러면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해보니까 다시 한번 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세금이 지금 젊은 분들이 회사 가거나 가면은 회사의 일은 부업이고 가서 주식, 코인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적 자본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보다 주식이나 코인해서 또는 아파트 잘 보고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세금으로 이게 유인이 잘못된 측면이 있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시간을 쓰는 게 한국 미래를 봤을 때 이게 바람직하냐? 아니죠. 이게 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에 내가 눈앞에 떨어지는 뭐가 많은 것 같지만 나를 보고 미래를 보고 내 아이들을 보면 이거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지금 너무 각자 도생 때문에 제가 헌법 하나 제가 조항을 하나 찾아봤는데 우리가 이른바 행복추구권이라는 게 헌법에 있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죠. 제10조. 근데 권리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아, 네. 네, 10조를 보시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치만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행복 추구 인권을 기본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복지국가고 민주국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각자가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각자 도생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예요. 네. 국가가 기본적인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기반과 제도를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의무를 이행하라고 우리가 관료에게, 정치인에게 요구를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연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 기본적인 요지고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 개혁 문제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사실 공론화 조사를 했거든요. 공론화 한 500명 모아서 국민연금에 대한 스터디를 이제 시키고 전문가들 불러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하고 하면서 의견들이 바뀌어 나가는 걸 봤는데 그 결론이 뭐였냐면은 하나는 이번에 할 때는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대신에 보험료율을 13%로 올리자라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모수조정이라고 하는 건데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조개혁의 의미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세금이 오른 시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연금, 기업퇴직연금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 이게 아니면 사실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소득 대체율 50% 올린 걸 가지고서 공론화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기적이었다고 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공론화조사 시작하기 전에는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 유지하는 걸 선호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수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40% 50%라는 게 기본적으로 40년 동안 연금을 냈을 때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근속하는 기간이 15년이에요. 네. 국민연금 제대로 하는 게 20년도 안 돼요. 소득 대체율은 법에서 40% 50%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20% 25%예요. 그걸로 행복한 노후 생활할 수 있다? 불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더 낮추는 걸 지금 하자?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100세 세대 행복하게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외롭고 쓸쓸한 게 지금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독한 노인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노인 빈곤율이 40%, 예. OECD 평균의 3배예요. 일본의 2배입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교수가 되고 미국 정부에서 주는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제 도와주는 분들이 계세요. 사무하시는 대학 본부에 사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제 거를 담당하셔가지고 정말 잘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도 나왔었는데 이제 다 끝날 때쯤 돼서 그 할머니가 저한테 자기는 이번 주에 이거 끝나면은 퇴직한다는 거예요. 근데 퇴직한다면서 너무 얼굴이 해맑고 행복한 얼굴로 난 퇴직한다는 거예요. 이제 난 놀면 돼, 여행 다니면 그래서 나는 저는 한국식으로 그때 생각을 해서 좀 당황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알았다고, I see. 그러고 끝났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이야기했더니 와이프가 아니 그러면 당연히 가서 축하한다 그러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퇴직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노후에 경제적으로 보장이 돼서 행복하게 일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퇴직은 뭐냐? 지금부터 노인 빈곤에 들어가서 인생 정말 어렵다는 의미예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네. 왜 안 되느냐?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 구조에서요. 왜 그렇죠. 15년만 회사에서 대기업 가도 보통 지금 35세에 취업을 해요. 50에 대부분 강제로 쫓아내요. 네.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왜 그러면 50된 부장님들을 쫓아내느냐? 뭐 임금이 높죠. 연공 서열도 있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쟁력 원천이 단가 후려치기에 있어요. 하청업자한테 단가를 후려치는데 부장님이 후려치나 대리가 후려치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비싼 부장님을 둘 이유가 없어져요. 그 구조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5년 부장님들 나오시죠? 그러면 처음에는 집에서 그동안 못 받았던 치과 치료도 좀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차도 하나 바꾸고, 1년 동안에 심신단련한다고 등산도 하시고, 그러고 있다가 1년쯤 지나면은 집을 놨을 때 뒤통수가 따가운 느낌을 받기 시작하죠. 그러고는 정신승리를 하는 거죠.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른바 치킨집, 요즘은 카페를 차려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거의 망해요. 네. 그 다음 노인 빈곤에 빠져요. 노인 빈곤에 빠지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하는 나라 선진국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나 이런 몇 나라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복지제도를 주는 거죠. 그러면 노인 빈곤에 빠지면서 불행한 정말 100세 세대라는 게 무섭죠, 오히려. 아니 저기 치킨집이나 커피숍을 차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네네. 대기업에서 네, 좀 맞아요. 모아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돈 쓰기 바빠, 애 키우기 그렇죠. 바쁩니다. 정말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거 옛날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속이 20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15년이에요. 계속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들어가시는 분들도 취약한 자영업, 자본이 별로 안 드는 자영업에 계속해서 과잉 공급이 일어나요. 그러다 망하고. 그리고 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빈입빈 부입부 이 소득 격차가 훨씬 더 커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젊은이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 아, 다 의사하고 변호사 하고 싶어요. 전문직. 그렇죠. 아니면은 불안한데. 그렇죠. 공공기관 공무원 정년 보장되는데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안 되면 대기업을 가는 거예요. 그 대기업도 안 가면 중소기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취업하는 연령이 보통 35이에요. 35세 대기업에 취업하면은 배우자가 직장을 갖고 있기를 원해요. 왜?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 집값 비싸. 그러면 직장 있는 여성분들 특히 내가 이때 돼서 내 커리어를 희생하면서 결혼을 왜 해? 라는 생각. 애를 왜 낳아? 애를 왜 낳아? 애를 낳아도 하나 이상 놓고 어떻게 키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제가 아버지를 한 50년째 원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우리나라 저출생 에 대한 30년 연구를 한 이철희 교수라고 제 잘 아는 선배신데 지금 서울대 경제학부 계시는데 자료를 보면은 저출생의 85%가 결혼을 안 해서요. 15%만이 결혼한 사람이 애를 조금 놓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저출생 대책은 대부분 결혼한 사람이 애 더 놓는 데만 돈을 쓰고 있어요. 그 10%한테만. 15%. 그러니까 85, 10%. 그렇죠. 됐죠. 그러니까 85%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어요. 왜 대책이 뭐냐? 구조에서 오기 때문에. 이 경제 구조를 바꿔줘야 돼요.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일본, 미국, 유럽은 80% 수준이에요. 대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임금이. 우리는 한 65%예요. 대기업, 중소기업, 원청, 하청, 그렇죠. 정규직, 비정규직 이걸 또 따져보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거는 이게 불합리합니다. 이게 불공평합니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면 그렇게 자르냐? 우리는 단가 우려치기하고 기술 탈취하거든요. 수요 독점이 돼 있는 거죠. 그 시장에 경쟁이 없으니까 재화 시장은 독과점이고 그 밑에 있는 부품업자들은 전속 계약으로 수요 독점 상황이 있어요. 수요 독점이 있으니까 경쟁도 없고 그 안에서는 단가 우려치기 일어나고 기술 탈취 일어나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그러니까 기술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월급을 당연히 못 받아요. 그 격차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 구조, 단가 우려치기를 기초로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 구조를 깨주지 않고서는 중소기업, 대기업 격차가 안 줄어들어요. 이 구조를 깨서 중소기업, 대기업 격차가 줄어들어야 비정규직, 정규직 격차도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현대차에 정규직이 나가면 정규직을 뽑게 노사협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2000년대 현대차가 엄청 장사가 잘 됐을 때 다 비정규직만 뽑은 거예요. 그리고 비정규직 중에서 정규직 나가면 한 명이 승진하는 거예요. 정규직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현대차에 비정규직을 할 건지 1차 벤더, 밑에 1차 벤더에 정규직을 할 건지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비정규직 임금하고 1차 벤더의 정규직 임금이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도 여기서 계속 구조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빼야지 바뀌어요. 근데 어렵죠. 우리 재벌들 이해하고 상충되고. 그렇죠. 현대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청이 있잖아요. 하청도 이 오너하고 특수 관계에 그렇죠. 있는 하청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그렇습니다. 친인척, 네. 1차 벤더즈. 기술이 없어도 여기는 1차 벤더로 기술을 어떻게 다른 기업 걸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특수 관계, 이명박 다스 이런 데는 그래도 조금 대우를 받는데 네. 정말 노력해가지고 막 열심히 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하청업체요.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한테 먹히거나 아니면 여기서 단가를 계속 우렸습니다. 네. 이 특수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하청은 다 임금도 그리고 예산도 다 지원해 줍니다. 네. 다른 데는 막 후려치잖아요. 네. 그걸 가져가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잘못됐죠.
그 구조에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양극화의 문제, 그리고 자영업 문제, 노인 빈곤 문제, 저출생 문제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 깨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깨자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은 없어요. 그 왜 그렇게 이야기해서 뭐 저기 편을 더 얻는다는 생각도 못 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밑보여서 정권 못 잡는다는 생각도 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걸 이야기해야지 표를 얻고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연대하자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연대해가지고 주식사자고 하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교수님 제가 네,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오늘 하여튼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참 재미있게 좀 쉽게 접근하고 싶었는데 오늘 하여튼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수는 제가 공부를 해보고 몰랐어요. 네. 그런 게 있구나. 좋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런 건 배우겠어요. 네. 지수에 저축하듯이 하시고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연대에서 우리가 사회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연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역할을 좀 더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진우 기자님 모시고 대담 형식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좀 자주 모시고 이런 대담 형식으로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지원하시는 분 계시면 모시고 같이 대화하듯이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박상인의 경제브릿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학과 교수도 주식을 잃는구나. 난 참 그거 몰랐어요. 네.